그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CPI 발표가 있고 난 당일 미국의 증시는 크게 폭락을 했는데 어제는 다시 미국 증시가 폭락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CPI 발표 때 사실 내용은 조금은 경각심을 좀 가질 만큼의 안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단 이 이유부터 보시죠. 미국의 CPI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3.9%라는 수치는 다음에 한 번만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앞자리 수가 4로 바뀔 수가 있을 만큼의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헤드라인 물가 지수도 앞자리 2를 받다가 다시금 3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번 물가에서는 서비스 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임금 상승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FOMC 때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상품을 넘어서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자료를 보고 금리를 내릴 것이다. 즉 이번에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걸 보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시장은 좀 크게 조정이 와야 되는데 하루만 반짝 하락하고 다시금 그 상승을 나오면서 하락을 만회했거든요. 자, 일단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이번 CPI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연준의 그 옐런 의장이 나와서 이 물가에 실망한 시장을 달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소한 변동에 장기 추세를 못 보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즉 너네 되게 큰 실수하고 있어. 놀래지 마. 장기적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 건데 요거 사소한 변동 하나 보고 너네가 이렇게 놀랄 일이 맞아? 이건 실수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또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도 물가 지표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 경로에 있어. 그러니까 놀래지 마 라고 시장을 달래준 겁니다. 즉 시장은 야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증시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죠. 야, 이거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 뭐 전부터 나왔던 거 아니야? 작년부터 안 좋았잖아. 근데 요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들어보시죠. 옐런이 얼마 전에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OMC 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 FOMC 때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려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넷 옐런 의장도 이걸 인정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대부분 진행한 게 어디냐? 바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에요. 대형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은행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지금 파산을 하게 된다면 최대 300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피스텔의 공실률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고 당연히 그 가격도 폭락을 했겠죠. 맨해튼에서는 빌딩이 단돈 1달러에 거래가 됐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작년부터 폭락을 했고요. 그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연체가 급증을 하고 여기에 대출을 해준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진짜 1달러에 거래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캐나다 연기금이 맨해튼 내 그 오피스타워의 모기지 부채와 운전 자본을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채와 운전 자본이 있긴 하지만 1달러에 매각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커졌는데 이거를 그동안 쉬쉬해야 하느냐? 미국의 은행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급격히 하락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하락한 이후에 재택근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수요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연장해 주는 데만 집중을 했고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재택근무가 어떤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기로 소비자가 돌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어찌어찌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느냐? 작년 4월 달에 미국에서 만들었던 연준이 만들었죠. 미국의
은행 펀딩 시스템, 그러니까 BTFP 때문입니다. 중소은행들한테 한마디로 돈을 손쉽게 싸게 빌려주겠다라는 창구인데요. 이 창구의 이용률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더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건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소은행들한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엄청난 유동성을 갖다 쓸 만큼 중소은행들의 현재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까지는 미국이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상당히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미국에서 유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QT가 줄어들면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던 거에 거기에 은행 대출 시스템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중소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줬고, 그게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 요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준의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에 은행 시스템은 견고하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소은행들은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소은행들을 그동안 살려주고 있었던 게 BTFP 시스템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연준 부의장이 이건 괜찮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은행 비상 대출 프로그램이 바로 3월에 예정대로 종료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3월 1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 중소은행들이 최근에 이 창구를 어마어마하게 이용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에서 유동성을 갖다 쓴 걸로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뭐 하루아침에 반짝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1년 넘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난 공실률과 함께 가격이 폭락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BTFP 프로그램이 3월 달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중소은행들은 과연 괜찮을까? 분명히 이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3월 11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 전후로 해서 3월 초 혹은 2월 말부터 해서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면 연준은 새로운 또 창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이걸 연장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됐지만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연준의 부의장과 자넷 옐런 의장,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 시장은 그걸로 안심을 하고 다시금 상승을 했지만 정작 큰 문제인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거를 일시적으로만 땜빵질을 해주고 있었던 은행의 비상대출 프로그램이 3월 11일부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했던 지속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연준 부의장이 시스템은 견고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균열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리스크가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은행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면 파산을 최대 300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우리나라도 많이 해놨는데요. 무려 55조 가까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5조 물린 해외 부동산, 국내 금융권이 비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된 규모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험 관련된 회사가 31조 7천억, 그리고 은행, 증권사 해서 우리나라가 총 55조 8천억 원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그 문제가 다시금 연결이 돼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투자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3월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의 가격들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온디바이스 AI, 뭐 반도체, 로봇 이런 주식들이 실적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둡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오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겠죠. 이번 CPI는 분명히 경계를 할 만큼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물가 두 번 연속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그리고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딜레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기대했던 인플레를 잡고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립니다. 이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국의 상업용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큰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와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바닥에 있고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실적이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주식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가는 바닥에 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만한 그런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